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10거래일 만에 100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98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사실 이제 10조 원 이상이 감소한 건데요. 확실히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 개인의 수급 강도는 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정말 강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다만 업종별 순환매나 손바뀜도 잦다 보니 오늘 주가 상승이 내일의 주가 상승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분과 함께 대응 전략 꼼꼼히 세워볼까 합니다.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이슈 열고 바로 시장 진단, 종목 진단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바이오주 반격의 시간이 온 걸까요? 에이프릴 바이오와 셀트리온의 임상 성공 소식이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임원 주식 매도했다는 공시로 사실 급락했거든요. 근데 임원도 몰랐던 호재였던 걸까요? 임상 성공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은 뭐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하고 그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 주식들이 오늘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호평이 나오고 있고요. 위혜주 연구원 저희가 자주 모시고 이 바이오 이야기를 나누는 애널리스트신데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임상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긍정 평가 나왔습니다. 자, 바이오의 시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월 달에 JP 모건 그 행사 이후에 정말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한테 가장 필요했던 게 어떤 기술 이전이나 그리고 큰 어떤 그 계약 딜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이프릴 바이오도 그렇고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어떤 대형 계약은 아니에요. 임상 단순 이제 성공했다. 성공.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아토피 치료제 이 비상 성공이죠. 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좋은 부분은 통과한 이후에 이 상업화 확률 같은 경우가 기존의 14%에서 60% 이상까지 올라갔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보면은 그 전에 좀 이 1월 달에 알테오젠에 대한 그런 좀 안 좋은 어떤 시장에서의 그 기술 이전 금액에 대해서 축소되면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시각이 좀 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 기술 이전과 어떤 큰 계약은 아니더라도 이런 개별 기업으로서 이 임상에 대한 이상 통과나 이런 부분이 곧 있으면 어떤 큰 계약이나 빅파마들의 계약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바이오 주가가 임상 통과나 임상 진입에 주가가 큰 영향을 받는 특성은 있긴 하지만 저는 어떤 큰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뭐 에이프릴 바이오의 내부적인 그런 얘기를 말씀 주셨는데 전체적인 바이오 기업들한테 좋은 얘기긴 하지만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만 보면은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가에 대한 기업만의 어떤 좀 내용이지 않나 하는 느낌도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좀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임상 간소화가 된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이 더욱더 이제 좀 그 셀트리온의 어떤 상업화, 신약에 대한 또 자기 면역 치료제에 대한 상업화에 대한 부분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에이프릴 바이오보다는 오히려 셀트리온 쪽에 좀 더 점수를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조금 더 자세히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임상을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신청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임상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한 4% 강세권입니다. 그동안 바이오주 급등할 때 좀처럼 같이 따라가지 못했었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셀트리온은 그러면 시세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참 제 셀트리온이 무겁긴 무거워요. 작년 4분기 때도 이 실적이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세 자릿수 이상의 재작년 대비해서도 좀 올랐던 상황이었는데 좀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상승은 지금 조금씩 좀 반등하는 분위기지만 결국은 이제 적정 주가보다도 지금 현재 가격은 훨씬 저평가에 있는 구간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에서 지금 가야 된다라는 지금 시각이 저는 가장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스탠스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뭐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뭐 에이프릴 바이오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예. 변동성이 정말 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단기적인 또 이제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변동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예. 이슈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정적인 종목 쪽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예.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임상 단계마다 이제 성공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또 넘어가야 되는데 그 성공에 대한 미지수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 불확실성보다는 확실한 어떤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십니다. 사실 바이오주는 투자 패턴마다도 굉장히 다양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이제 한 가지로 소개를 해주신 거고 참고로 에이프릴 바이오는 오늘 MSCI 신규 편입 이슈도 있습니다. 정기 변경 2월 변경 발표가 있었는데 스몰캡 지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추종 수급이 있다라는 부분도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외부적인 수급 이슈고요. 최선호주로는 셀트리온 체크해 주셨습니다. 바이오주가 사실은 그 우리가 연휴 갔다 와서도 좋은 선택지가 될까라는 고민인데 어느 정도 기간까지 보고 계세요? 이 쭉 계속 바이오주가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거시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주들의 개별적인 이슈는 지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 정책 또 이제 금리 방향성까지도 지금 해야 되고 그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주도주였던 이제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 예. 고점에 대한 부담감에서 이 수급적인 순환매로 지금 들어오는 과정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에서의 뭐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개별 기업들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이오 전체로 본다고 하면은 이 정책적인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어떤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 많이 반반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약간의 좀 금리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은 이 금리 상승 시기 때에 어떤 이제 성장주나 이런 부분도 변동성이 좀 많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순환매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이제 수급적인 대안지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예. 오늘 좀 반등했다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저는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천천히 하는 게 낫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도체 쪽도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실적으로 증명이 됐던 상황에서 네. 다른 뭐 소부장 기업들까지 가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40% 이상까지 좀 올라왔던 상황을 보면은 엄청나요, 사실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적 분할한 이후에 대형 수주까지 따내면서 위탁 생산이나 이쪽 부분으로 이 영업이익률을 예. 이 40%까지 넘겼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바이오주들의 대형주도 정말 이 반도체처럼 잘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순환의 관점이 확실히 들어오면은 저는 반등을 확실히 할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예. 다른 이제 반도체나 어떤 자동차보다도 약간의 그 정책과 금리 변수에 더 민감하다는 부분을 유념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좀 아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확률이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로도 사실은 단기적인 관점 좋은 선택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띌 것인가 강도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바이오를 볼 수 있을 만한 투자 팁을 좀 주셨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다시 좀 주목받고 있는
원전가입니다. 한미 원전 협력 기대감 고조. 현대건설 텍사스에서 기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관세하고 대미 인프라 협상 과정에서 지금 원전 건설이 최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의 투자 요구에 대응해서 미국 내에 한국형 원전인 저희 어제 대담 때 나눴었던 APR 1400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요 APR 1400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해외에 원전을 수출했던 첫 수출 사례 모델인데요. 아랍에미리트에 2009년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총 4개 호기 완공을 2024년에 마쳤습니다. APR 1400이라는 게 1400메가와트 규모라는 뜻이라서 이 4개를 합치면 총 5600메가와트급입니다. 규모가 상당하죠. 이게 발전 용량이고요. 총 사업 규모는 25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기업별로 수주 금액을 이제 투자 포인트 잡으시라고 제가 정리를 따로 해왔고요. 현대건설이 4조 원, 이게 이제 공동 시공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5조 7천억 원, 한전기술 1조 원입니다. 공시 기준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한미 원전 협력 기대감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상위업체, 여기 나와 있는 상위업체 중심으로 수출 모멘텀이 부각될 텐데 그 다음으로 관련 밸류체인으로도 낙수 효과 기대 가능합니다. 실제로 수주 공시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술의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와 36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발전소 설비 제어 시스템의 1차 납품 계약입니다. 상위 업체들이 이제 미국에서 수주를 따낸다면 이게 예고편일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 기업들 오늘 시세 굉장히 강하고요. 신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 이슈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미국이 우리나라와 이제 협력하는 그런 산업이 좀 몇 개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미국도 정말 머리를 잘 쓰는데 아시겠지만은 뭐 조선, 네. 네, 조선이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배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 3개국인데 그렇다고 뭐 중국과 협력을 하진 않을 테고 예. 뭐 그런 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취임한 후에 통화했을 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이제 조선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확실히 자기들이 필요한 산업이나 그리고 확실히 을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손을 내밀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원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원전 쪽에서의 이 산업에 대한 방향은 미국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신재생 에너지만 본다고 한다면 뭐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정말 기후에 민감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5년, 최대 10년까지도 안정적으로 수주가 확보되고 일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금리나 환율 이런 부분에 민감하지 않거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를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이 최선호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형 뭐 건설사 위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돼요. 어떤 이 보조기기나 하는 기업들 대비해서 어떤 그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 최전선에 있는 그런 기업들로 살펴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앞서서 좀 여담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정말 이 관련 뭐 에너지 기업들이 원전을 만들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건설 힌트를 살짝 주셨는데 우리 대형 원전 기준입니다. SMR 말고 대형 원전 플랜트 주관사 자격이 있는 업체가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렇게 있습니다. 대우건설의 시세가 갑자기 이제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사실 현대건설만 원전이 부각됐다가 이번에 대우건설 실적 발표하면서 좀 실적은 아쉬우나 앞으로의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증권사 리포트 호평에 힘입어서 갑자기 이제 후발주자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혹시 건설사 가운데서는 어디에 주목을 하세요? 일단은 현대건설을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건설이 가장 이제 원전 쪽 하면은 대표적이죠. 주관사 중에 제일 잘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죠. 이 대형 원전 우리나라에서 34기 중에서 22기를 지금 시공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압축력이나 어떤
색깔을 본다고 한다면 이 원전하고라고 얘기한다면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많이 좀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아직까지도 이 PBR 기준으로 보면은 현대건설 1.34배까지 많이 올라갔어요, 주가가. 근데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 0.89밖에 안 되거든요. 0.89.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같은 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대우건설에 대한 관심을 그래도 시장이 좀 더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예, 어제 20% 이상 급등을 했는데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좀 저평가다. 밸류를 한다면 이제 현대건설과 두 기업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예. 근데 저기 색깔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 체코 APR 청기에서 이제 2기를 이제 EPC 본계약을 좀 체결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2029년 착공하고 또 이제 2036년에 상업 운전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대우건설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도 증명이 이제 되는 시기가 오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기술력과 평가로 본다고 한다면 현대건설이 위에 있지만 예. 저희는 이제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은 예. 대우건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현대건설 외에 좀 가져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건설사 2개 주목을 하셨고 나머지 혹시 뭐 밸류체인 가운데 볼만한 기업 없을까요?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밸류는 워낙 이제 높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만 주가가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게 중소형 밸류체인들인데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저는 한전기술을 보고 있거든요. 한전기술. 예.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수주를 따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예. 네,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그 한전기술. 우리나라는 독보적이고 세계에서 독보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한전기술이 약간 좀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가려져 있지만 지금 뭐 체코에서의 그 작년의 수주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몇 조, 5조 이하의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원전을 시작했을 때 와닿는 게 바로 한전기술인데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못 가요. 왜냐면 작년 4분기 쪽도 그렇지만 예. 뭐 한전기술도 그렇고 한전 KPS도 마찬가지인데 참 인건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겠죠. 한전기술도 그렇고 이 원전에 대해서 수주가 몇 년 걸렸을 때 그 부분이 실제로 잡히는 기간도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약간 재미없어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다른 이 제작하고 이 생산을 해내는 다른 원전 기기들 대비해서는 저는 주가적인 측면이 생각보다는 아쉽다라고 좀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전기술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밸류체인 안에서는 오늘 신고가 종목이 좀 나와서 추가 질문 드렸던 거고요. 오늘 기준으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세 종목 정리해드리면 우리기술, 한전산업, 대우건설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자, 다음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또다시 강한 현대차입니다. 반도체 멈추니 자동차 악셀을 밟는 걸까요? 현대차그룹 부품주의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CEO였던 로버트 플레이터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주목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인물은 지난 30년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근무를 했고요. 7년간 CEO를 역임했습니다. 아틀라스 개발을 이끌어가지고 이걸 상업화 제품으로 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개발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로봇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단계로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대규모 자금이 필수적인데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IPO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상장을 시키려면 카리스마나 스타성이 있는 CEO가 필요할 거고요. 1월 초에 영입된 전 테슬라의 옵티머스 개발 리더인 밀란 코박의 역할도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시장은 IPO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아지는 양상이고요. 그럼 로봇 대량 생산 가능할까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됩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분위기는 스토리는 다 오픈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됐던 거기 때문에 특별한 뭐 재료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2028년이죠. 아틀라스 대량 양산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돼야 돼요. 그 전제가 지금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이제 메타플랜트 이제 로봇 생산 계획을 이제 발표를 나와주고 있는데 뭐 여러 이제 이벤트는 저는 좀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 내연기관 쪽 차가 아니라 로봇으로 주가가 가는 약간 성장주 느낌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어떤 밸류적인 측면보다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밸류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긴 해요. 1월 달에 이 판매를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예. 이제 SB 효과와 환율 효과도 좀 있었지만은 네. 로봇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가가 간다는 점에서 보면은 향후에 어떤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반도체 떨어지고 이런 순환맥 구조에서도 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점도 명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뭐 기아가 이제 기아보다 현대차 그룹이겠죠. 뭐 보슨 다이내산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예.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저는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 약간 이 로봇 관련주와 겹치면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좀 올라갔거든요. 현대 예. 오토에버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안 올라갔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챙겨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현대차 그룹주 체크를 해주셨고요.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 로봇주를 대응,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